저는 결혼 4년 차 연애까지 포함하면 10년을 함께한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었고 이 사람과라면 어떤 위기도 버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습니다. 같은 과, 같은 동아리, 그리고 같은 자취방. 졸업 후에도 저는 취업에 실패했고 아내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버는 돈으로 둘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취직 후에도 늘 그녀에게 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선물, 짧은 여행, 기념일 챙기기. 그 사람은 늘 웃었고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난 너 하나면 돼. 그렇게 우리는 6년을 연애했고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릴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신혼집도 그들이 도움을 주셨죠. 결혼 후 2년째 되는 해 저에게 해외 지사 파견 기회가 생겼습니다. 싱가포르였습니다.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였고 저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나 없이 1년이나 한국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데. 아내는 망설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일하는 거잖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싱가포르로 향했고 아내와는 주 3회에서 4회 정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통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학원 일 너무 많아서 피곤해. 엄마가 아프셔서 요즘 자주 병원 가고 있어. 이유는 늘 있었고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게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믿어도 되는 사람. 하지만 파견 시작 6개월째 되는 날 저는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카드 사용 알림이었습니다. 신용카드 16만 2천 원 사용, B호텔 강남점. 그날은 평일 낮 2시였습니다. 아내는 출근해 있어야 할 시간. 호텔을 예약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차가운 것이 제 가슴을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예전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호텔도 데이룸으로 빌릴 수 있더라. 낮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대. 그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 그 시각에 그곳일까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나? 학원 수업 준비하다가 엄마 병문안 다녀왔지. 카드 쓴 거 있어? 아니. 오늘은 안 썼을 텐데. 순간 그녀가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고 바로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쭉 내려보다가 총 3번 같은 호텔에서 낮 시간대 결제가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밤은 더웠고 호텔벽 너머로 들려오는 외국인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상대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없게 되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아내는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카드 사용 내역 자동 알림 설정, 공용 계정 이메일 로그인 이력 확인, 그리고 아내와 나눈 모든 메시지 백업. 모든 게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제 직감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 없이 살고 있지 않다. 누군가와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내의 카드 사용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자신이 쓰는 카드가 제 이름으로 된 가족 카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그 내역이 실시간으로 제게 전달된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해외에 있다는 걸 이용해 카드를 쓴 시점이나 장소에 대해 변명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아내는 저에게 오늘은 집에서 쉴 거야. 감기 기운이 있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1시 28분 신용카드 사용 알림, 모노블랙 호텔 청담점 3층 결제 금액은 11만 9천 원이었습니다. 낮 시간대 회복 중이라는 그녀가 호텔 3층에서 카드 결제를 한 겁니다. 그 순간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도 해프닝도 아니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내는 가끔 제 노트북을 썼고 한 번은 자동 로그인을 켜둔 채 로그아웃하지 않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공용 구글 계정을 이용해 저는 그녀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히스토리는 아주 풍부했습니다. 크롬 방문 기록, 위치 히스토리, 주소 검색 기록까지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중 가장 자주 접속한 사이트는 카카오맵. 검색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 호텔 데이룸 추천, 호텔 청담, 연인용 프라이빗 스파룸. 그 검색 기록을 처음 보는 순간 손끝이 저리도록 떨렸습니다. 마치 지금도 그 방 안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결정적인 알림이 하나 더 떴습니다. 스마트홈 앱 로그 기록. 저희 집 조명, TV, 에어컨 등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연결돼 있었고 같은 계정으로 저도 앱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오후 7시 12분. 거실 조명 OFF 음성 명령 실행 그날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오늘 엄마 집 와 있어. 오늘은 집에 늦게 갈 것 같네. 하지만 거실 조명이 꺼졌다는 기록은 그녀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음성 명령. 즉, 누군가 그 집 안에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엄마 집이지. 왜? 거기 혹시 누구 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물어본 거야. 그녀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전부 거짓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내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사는 집 근처에 차량용 미니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요. 작은 렌즈 하나가 저를 대신해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카메라는 두 사람을 포착했습니다. 검은색 SUV에서 내리는 아내와 운전석에서 따라 나온 40대 초반쯤의 남성. 그 남자의 손엔 아내가 들고 다니던 회색 에코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태도는 또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짧아졌고 메시지는 더 늦게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물으면 피했고 제가 말하면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상 통화하자. 지금은 좀 힘든데 왜?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응, 아니 그냥 머리 감았어. 지금 상태가 좀 영상 통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고 그날 밤 저에겐 낯선 IP 주소의 접속 시도 알림이 날아왔습니다. 제 공용 노트북에 저장된 이메일 계정에 서울 강동구의 한 IP에서 로그인 시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IP는 아내의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출장 마무리보다도 그녀와의 마주침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모든 로그, 메시지, 위치, 그리고 그녀의 음성까지 모든 걸 캡처하고 기록하며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몰랐겠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연극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귀국 비행기표를 예정보다 몇 주나 앞당겼습니다. 회사에는 급한 가족 사정이라는 명목으로 출장 종료를 통보했고
남은 업무는 화상회의로 처리하겠다는 조건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서울의 공기는 싱가포르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어쩌면 더 익숙하고 더 정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많아져서 당분간 연락 힘들 수도 있어. 라는 마지막 메시지만 남긴 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할 틈조차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대화도 대면도 전부 제 시나리오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사전에 설치해둔 블랙박스 카메라엔 이미 익숙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검은 SUV 차량 한 대,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오는 두 사람. 아내, 그리고 지난번 영상 속에서 봤던 그 남자.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지만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노트북을 꺼내 그날의 화면, 시각,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3시간 후에 다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강남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선 향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물건은 그대로였지만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엔 라텍스 베개 세일이라는 문구와 땡땡씨 약 가져오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조명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낮은 웃음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그녀의 발소리.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 오늘도 좋았어요. 진짜. 조용히 해요. 이웃 들으면 어쩌려고. 남편은 언제 와요? 몰라요. 이번 주는 안 올걸요? 저는 그 순간 조명을 켰습니다. 이번 주에 와 있었습니다. 순간의 정적. 아내는 비명을 지르듯 숨을 들이켰고 그 남자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앉으시죠. 도망가셔도 CCTV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엔 변호사가 준비해준 증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남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만나는 사이예요. 감정 같은 거 없었어요. 감정이 없는데 제 집에 들어왔습니까? 이건 정말 실수였어요. 그 실수를 반복하셨죠. 지난달에도 그전에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CTV 화면, 카드 결제 내역, 음성 명령 로그, 통화 시간표. 모든 것이 정리된 슬라이드로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웠어. 당신이 없으니까 나도 견디기 힘들었다고. 그 사람은 그냥 당신이 반복해서 문 열어준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상간자 소송 예고장입니다. 아내와는 이혼 소송이 이미 접수됐고 변호사 통해서 두 분 모두 연락받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은 그 순간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의 언어로 말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단 한 차례도 직접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오갔습니다. 전화번호는 변경했고 SNS와 메신저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시도해도 저는 더 이상 반응할 이유도 의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응답할 차례였으니까요. 며칠 뒤 아내에게 이혼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동시에 상간자 조상민 씨에게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각 3천만 원씩. 법률적으로 최대한 가능한 한도였습니다. 금액 그 자체보다 책임을 묻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한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 데이룸 카드 결제 내역 4건, 아내와의 통화 내용과 날짜별 카드 사용 시간 비교표, 남성과 함께 귀가하는 장면 포함한 블랙박스 영상, 거짓말과 충돌하는 시간대를 증명할 스마트홈 음성 기록, 로그, 카카오맵 검색 기록, SNS 대화 스크린샷, 불륜 현장을 직접 마주한 당일의 녹음 및 사진.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받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판사님도 굳이 협의 재판까지 가지 않으실 겁니다. 즉,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쟁점이 될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상간남 측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일이 커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말에 전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뜨린 가정은 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죠.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고위 간부입니다. 명예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를 던지듯 보여줬습니다. 판례 정리표와 함께 그럼 법정에서 뵙죠.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일탈로 망가진 제 인생에 이정표 하나는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명씩 이 지옥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이 절 찾아왔을 땐 저는 조용히 커피를 내놓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 키운 건지 아무 말도 못하겠다. 사위야, 아니,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이었잖니. 저는 고개를 숙였고 다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날 집에서 만났던 딸의 얼굴이 저에겐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 연락은 끊겼습니다. 회사에서는 오히려 저를 배려해줬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한 점이 인사팀에 전달되었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감정관리 강의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게 대단하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4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없음. 상간자 소송, 피고 전액 배상 판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반복적 행위와 고의성이 명확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내는 법정 밖에서 조용히 울다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 조상민은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내 불륜 사실이 언론에까지 흘러들어가 결국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도 별거를 선언했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와 연락이 닿지는 않았지만 그녀 역시 진실을 마주한 또 하나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했잖아. 그 시간들은 거짓이 아니었잖아.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사랑, 시간, 진심은 저에게는 하나의 이름으로만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배신. 요즘 저는 하루 한 번 제 이름이 선명히 박힌 판결문을 다시 꺼내봅니다. 그 안에 쓰인 숫자, 문장, 도장, 날짜. 그 모든 건 제 분노의 증거이자 제가 견뎌낸 기록이기도 합니다. 모든 감정이 끝나고 남은 것은 종이 위에 쓰인 문장뿐입니다. 그 안에 제 분노도 사랑도 후회도 조용히 눕혀두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흐르면서 많은 것들을 무디게 만들지만 어떤 기억은 날이 선 채로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 기억 속에 제가 무너지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짐을 정리해 서울을 떠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속초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고 일도 전환했습니다. 더는 보고서에 얽매이지 않고 더는 주말이 허망하지 않았습니다. 첫 몇 달은 솔직히 말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낯선 곳, 낯선 공기, 낯선 밤. 하지만 저는 그 낯설 속에서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 제 삶의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근처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작은 인연, 그리고 그중 한 명이었던 조용한 눈빛의 여성. 우린 자주 이야기했고 그녀는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삶을 조용히 아끼는 사람이었고 제게 상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을게요. 그 대신 지금의 당신이 나와 함께 걸어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문은 뜻밖의 경로로 하나씩 들려왔습니다. 전 아내는 이혼 후 한동안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조상민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자료 판결 직후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친인척 기업에서도 손절당해 결국 지방의 작은 렌터카 사무실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전 아내는 SNS 계정을 삭제했고 공동 지인이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을 땐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눈빛이 무너졌고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며 걸어갔다고요. 그 사람 많이 늙었더라. 지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많이 외로워 보였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복수심도. 그저 그들도 자신이 만든 구덩이 안에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확신만 들었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경고하지 않아도 시간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카페를 엽니다. 작지만 매일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책을 진열하고 음악을 틀고 가끔은 말없이 커피를 내려 손님에게 건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우린 서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고 침묵도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커피는 묘하게 따뜻해요. 슬픈데 안 무너져요. 당신처럼.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야 따뜻해질 수 있나 봐요. 그들의 끝은 참혹했고 제 삶은 아주 조용히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누가 물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옥이었지만 지옥에서 걸어 나오면 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내가 만든 겁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걸 반복하며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내와 결혼한 지는 8년이 넘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딱히 큰 문제는 없었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착각이었더라고요. 모든 건 호텔 멤버십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샤워하고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현관에 들어서자 아내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예능이 나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반쯤 마신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했지만 저는 피곤해서 대충 넘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나와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땡땡 호텔 회원님. 이번 주 적립된 숙박 포인트는 1200점입니다. 누적 총 9600점으로 등급 유지 조건을 만족하셨습니다. 호텔 멤버십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호텔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했어요. 문자에 적힌 날짜는 딱 일주일 전 제가 지방 출장 간 날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내 번호로 호텔 예약을 했나? 처음엔 스팸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이상한 광고 문자 많잖아요. 근데 그 문자 하단에 내 포인트 확인하기라는 링크가 있어서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실명으로 가입된 호텔 멤버십 계정이 뜨는 겁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숨겨져 있었지만 가입자 이름은 제 이름 그대로였어요. 더 황당했던 건 그 계정의 숙박 내역이었어요. 로그인 기록을 보니까 작년 가을부터 매달 1회 이상 그 호텔이나 관련 계열 호텔에서 숙박이 등록돼 있었던 거예요. 예약자명은 항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카드 결제는 아내 카드가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호텔 이름조차 생전 처음 봤습니다. 가장 최근 이용 날짜는 불과 7일 전 금요일, 그날은 제가 지방으로 외근을 나갔던 날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거의 1박 2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날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하루 도와주고 온다고 말했죠. 저는 그걸 믿었고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정이라는 말이 호텔 숙박 내역과 정확히 겹친다는 걸 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확 올라왔습니다. 뭔가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호텔 앱을 더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체크인 날짜, 체크아웃 시간, 예약한 룸 타입까지 다 확인됐고 그게 다 2인 기준 룸이었습니다. 왜 혼자 자는데 더블룸을 예약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다는 끔찍한 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는 요즘 어딘가 들뜬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에 잘 꾸미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향수도 바꾸고 옷도 화려한 걸 입기 시작했어요. 친정 간다는 말도 최근 몇 달 사이 부쩍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출근길에 제 아내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을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족 카드라 사용 내역을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었죠. 사용 내역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쓰지 않은 날짜에 호텔 계열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스파샵 결제, 꽃집, 영화관까지 그 모든 기록이 딱 호텔 숙박 날짜에 맞물려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 의심으로 보였어요. 아내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일정하게 퇴근하고 저녁 준비하고 가끔 TV 보다가 잠들고 늘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안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우리 집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동료 중 컴퓨터에 밝은 후배한테 호텔 멤버십 앱을 모르게 캡처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았어요. 가족 몰래 앱 감시하는 거냐고 웃으며 넘겼고 전 그냥 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 아내 핸드폰에 몰래 원격 캡처 앱을 설치했습니다. 아이폰은 어렵지만 다행히 아내는 안드로이드였거든요. 처음 설치하고 하루 이틀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 금요일 아내는 다시 친정 간다고 말했습니다. 전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선 반차를 내고 아예 재택근무로 바꿔서 하루 종일 아내의 움직임을 감시했어요. 아내는 오전 10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핸드백 안에 폰이 있어서 위치가 실시간으로 확인됐어요. 처음엔 버스를 타고 정말 친정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친정이었나? 내가 오해한 건가? 하지만 그건 아주 치밀한 연막이었습니다. 한 정거장 앞에서 내린 아내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 다음 위치는 호텔 딱 그 포인트 정립 내역에 나왔던 호텔이었습니다. 이름도 똑같고 지도상 주소도 일치했습니다. 이 정도면 더는 의심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그 호텔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후 1시 20분 로비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고 호텔 출입구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후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키는 크고 검정 슬랙스의 셔츠를 입었고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남자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곧이어 아내가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디서 본 적 없는 낯설고도 익숙한 연인 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둘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식 없고 편안하고 그와 있을 때만 보여주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야?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야?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땡땡 호텔 포인트 관련 문의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 아내 이름으로 적립된 내역 확인 가능한가요?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핸드폰에 있는 문자 내역과 캡처된 포인트 로그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살짝 놀란 눈치로 말했습니다. 이 계정은 회원님 성함으로 등록돼 있는 건 맞습니다. 예약 내역도 연동돼 있습니다. 다만 카드 명의자가 다른 분이실 수는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호텔 예약은 제 이름으로 했지만 카드는 아내 것 그리고 숙박자는 아내와 그 남자 도저히 이 상태로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당장 쫓아 올라갈 수도 없었어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근처 전자상가에 가서 소형 캠코더를 하나 샀습니다.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는 무소음 모델이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침실 벽장 한쪽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제가 출장이나 야근일 때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제 자존심이 아니라 제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내 아내가 내 집에서 다른 남자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못한 채 모른 척 산다는 건 저한테는 죽기보다 더한 모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끝까지 다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출장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일부러 하루 외박을 계획했습니다. 그건 진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저 근처 고시원 하나를 빌려 몰래 지켜볼 수 있는 장소에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 집 침실 벽장 안에는 작동 중인 소형 캠코더가 있었고 제 휴대폰엔 실시간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놨습니다. 밤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아내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TV를 보더군요. 그리고 9시 12분 도어락이 울렸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 제가 호텔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슬리퍼를 신고 들어왔고 냉장고를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마치 오랜만에 본 연인처럼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그냥 보고 싶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침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자던 침대, 내가 쉴 때 누웠던 소파, 내가 밥 먹던 식탁, 그 모든 공간이 이제는 나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한 듯이 그 집 안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 그 손동작, 아내와의 거리감 모든 게 너무 익숙해 보였어요.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남자가 저의 셔츠를 입고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가 몇 달 전 분명 세탁기에 넣어뒀던 회색 셔츠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옷을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어딘가 두었나 보다라고 넘겼지만 그 옷이 지금 다른 남자 몸에 걸쳐 있는 걸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내 옷을 입고 내 냉장고를 열고 내 집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전부 저장하고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아내의 휴대폰 백업을 시도했습니다. 몇 주 전 아내가 욕실에 들어갔을 때 몰래 핸드폰을 제 노트북에 연결해서 카카오톡 백업을 진행해뒀던 것이었죠. 그 덕분에 그 남자와의 대화 내용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너 혼자야? 응, 출장 간대. 그날 또 호텔 잡을까? 모든 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내 일정, 내 부재, 그 시간에 맞춰 호텔을 예약하고 내 집을 들어오는 그 패턴이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진 한 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거실에서 셀카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내의 손이 그 남자의 팔에 얹혀 있었고 그 남자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배경엔 우리 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고 액자 속엔 제가 찍힌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게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전 그날 이후 정신과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고 회사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이 믿기지 않았고 제 손에 들린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 계획을 짰습니다. 그날을 만들기로 한 거죠. 저는 일부러 다시 한번 주말에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끔찍했어요. 그리고 그 주말 전 집 근처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저 혼자 핸드폰과 노트북 그리고 모든 캡처본, 녹화 영상, 카카오톡 백업본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제가 계획한 최종 증거 포착일. 모든 걸 확인하고 모든 걸 끝내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저는 다시 아내에겐 지방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짐을 싸는 척하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고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근처에 미리 잡아둔 모텔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면 우리 아파트 건물 일부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카메라를 확인하고 캠코더 상태도 정리해두고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8시 43분 캠코더 감지 알림이 떴습니다. 우리 집 거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빛을 주고받았고 아내는 그 남자의 가방을 받아들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듯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그 뒤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식탁에 앉아 마치 자기 집이냥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그의 손에는 제가 평소에 쓰던 텀블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은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소파에 앉았고 제가 앉던 자리에 그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고 아내는 고개를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그 장면은 생생하게 지독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참을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에 노트북으로 녹화 영상을 실시간 백업하면서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지금 901호 확인 가능하신가요? 낯선 남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주민이 아닌 사람이요. 경비는 놀란 목소리로 혹시 신고 원하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곧 올라갈 겁니다. 그 전에 CCTV만 따로 저장해 주세요. 모든 층 엘리베이터 포함해서요. 그렇게 전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손엔 노트북과 USB 가방엔 영상과 녹음 자료들이 모두 담긴 하드가 있었어요. 현관 앞에 섰을 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거실 안쪽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TV 소리, 잔잔한 음악, 그리고 낮게 웃는 소리.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자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굳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 내 집이거든요. 지금 당신들이 앉아있는 이 소파 내가 산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 그 텀블러 내 거고 그 옆에 놓인 쿠션 우리 애가 만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둘에게 저는 하나하나 영상과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캠코더 화면, 호텔 포인트 적립, 카카오톡 백업, 호텔 입구 CCTV 캡처, 모든 걸 조용히 차례대로 보여줬어요. 아내는 입을 다문 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쥐고 있었고 그 남자는 한참을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과는 그게 아니야. 내가 돌이킬 수 없게 된 시간들, 내가 모르게 지나간 밤들, 그걸 돌려줘야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변호사랑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전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전 바로 집을 나왔고 며칠 동안 회사 근처 원룸에 머물렀어요. 직장 동료에게도 아무 말 안 했고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멍하니 혼자 있는 시간만 보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도 몰랐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배신감인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덮쳐서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었고 받지 않자 문자로 짧게 남겼습니다. 미안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단 한 줄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투를 배웠는지, 어디서 그런 뻔뻔함을 배웠는지 그 짧은 문장이 저를 더 욱신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찍은 자료들과 그동안 모은 영상 캡처, 메시지 기록, 호텔 포인트 내역 모두 모아서 USB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명백한 부정행위, 거주지 침해, 법적으로 제가 확보한 증거들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증거로 완벽합니다. 상대방이 뭘 주장해도 불리한 쪽은 아내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가도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기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지는 기분일까? 그 후로 아내 쪽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고 상대 남자에 대한 접근 금지 요청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제가 폭력을 쓰거나 언론에 알릴까 두려웠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전 폭력을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비참해질 이유는 없었어요. 조정 절차를 거치고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가족 사진은 정리했고 아내와 함께한 물건들은 전부 박스에 담아 창고로 옮겼습니다. 소파도 버렸고 식탁도 바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던 그 장소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아내는 결국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아내가 먼저 이별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혼란스러웠다면서 가정이 깨지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선택을 한 건 자기 자신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니. 그렇게 결국 둘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원룸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가끔 호텔 포인트 문자 그 한 줄이 생각납니다. 고객님, 이번 주 적립 포인트는 1200점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살면서 그런 일도 있더군요. 아무 의심도 없던 평범한 어느 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깊은 곳에서 배신자로 만든다는 걸 저는 직접 겪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 깨지는 게 아니라 파괴되는 거니까요.